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공적분이라는 겁니다. 코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계열 회귀 분석을 하려면은 시계열들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YT라는 종속 변수를 뭐 X1T, X2T, X3T 이런 식으로 모형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부 다 안정적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만 특히 유념해서 조심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때로는 뭐 어떤 거는 안정적인데 어떤 거는 불안정하다 이러면은 얘를 안정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걸 하는 제일 이제 흔한 방법이 디퍼런스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겪는 문제는 이 시계열 변수들이 전부 불안정합니다. 보통 시계열 데이터들은 다 불안정하거든요. 전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전부 불안정한데 대부분 다 I1인 시계열들이 많습니다. 한번 차분하면 그 시계열의 안정성이 생기는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가 불안정하면서 그것의 오더, 그러니까 차수가 다 같을 때 흔히 이제 1차입니다. 보통은 뭐 2차인 경우도 상관없고 3차인 경우도 상관은 없는데 같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1차입니다. 데이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차분하지 않고 이 모형 그대로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계열인 그대로 회귀 분석을 합니다. OLS를 한 다음에 그것의 오차항을 이제 레지듀얼을 이제 구해내는 거죠. 레지듀얼 구한 다음에 그 레지듀얼에서 이 안정적이라면 이것이 안정적이라면 여기 지금 그 E가 붙어 있는 거죠. 요거가 지금 X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이제 곱표고 함수 자체는 아까 위에 썼듯이 요건데 적어가지고 돌려서 오차항보다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잔차항이죠. 이 잔차항들의 시계열을 뽑아내서 얘를 이제 단위근 검정을 한번 해봤더니 유닛 테스트를 했더니 안정적이다 는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은 아까 그 식 YT는 X1T, X2T, X3T 뭐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서 말하는 잔차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 X들로 구성된 이 값으로 실제 이 Y 값을 뺐을 때 그게 잔차잖아요. 그 말은 이제 괄호 없애면 이게 다 이제 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더하기가 됐던 빼기가 됐던 Y하고 X들로 하나의 그 선형식을 구성했을 때 그 식의 선형 결합이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잔차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들이 의 선형 결합이 이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형 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수값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은 적분 계열에 있는 변수들, 같은 차수의 적분 계열에 있는 시계열 변수들인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안정화시키지 않고 바로 리그레션을 OLS를 시행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잔차가 안정적이라면 다시 말해서 Y하고 X들로 구성된 이 선형 결합이 안정적 그 선형 결합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회귀 분석의 결과를 계수값이죠. 말하자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오차항이 안정적이다 또는 잔차항이 안정적이다 이 말은 Y와 X가 안정적인 선형 결합을 구성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처음 세웠던 그 회귀식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 이 Y와 X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인티그레이트 돼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결과는 그래서 y와 이제 x들이 공적분 관계에 있다. 공적분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원래 식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적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공적분 방정식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해석해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spurious regression이라는 현상이 이제 있을까봐 그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들이 그 시계열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하지만 잔차항이의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안정적일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원래 회기식을 공적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적분 방정식은 x와 y의 어떤 장기적인 안정성 또는 안정적인 관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결과가 더 도출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차 수정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거죠.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y하고 x1, 2, 3 세 개로 얘기했는데 이게 오차 수정 모형은 뭔가가 이제 오차가 생겼을 때 그거를 지금 수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t 빼기 yt-1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차분하는 거를 보통 델타 yt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차 수정 모형은 그 델타 yt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t하고 둘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더하기 뭔가 계수값이 하나 있고 이 안에 그 전기항 있잖아요. yt-1에서부터 xt-1 빼기 xt-2 빼기 xt-3 이렇게 그 원래 값에서부터 이 설명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이제 빼준 거 있잖아요. 요 항, 이게 잔차항이죠. 잔차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형의 회기식으로부터 실제 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이 오차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이름 붙은 게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잔차를 전기의 잔차죠. 전기의 잔차를 이제 통째로 계산해 가지고 요게 설명 변수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 전기의 잔차항 이거를 우리가 에러 코렉션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이제 우리가 ECM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y의 차분한 값은 x의 차분한 값과 전기 오차항으로 구성된 이제 하나의 그 회기 모형이 이제 생기고 이 회기 모형도 역시 유의미하다. 이 모형 자체를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에러 코렉션 모델이 이제 유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한테 중요한 값은 이 로우즈, 오차 수정항의 계수값입니다. 이 말은 전기의 오차가 얼마 있을 때 다음 기에 그것이 얼마나 많이 조정되는가, 이제 다음 기로 갔으면 이 오차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의 값은 사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차 수정 모형이 생기는데 이때 이 로 값을 통해서 전기의 오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회기 모형으로 빨리빨리 수렴하는가 하는 그 특성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엥겔과 그랜저라는 두 분이 이제 발견해낸 그 현상인데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정리해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 변수, 멀티베리어블한 시계열 회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각각의 시계열이 안정적이어야만 이제 spurious한 리그레션 현상이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간혹 불안정한 시계열이 있으면 차분해가지고 안정화 시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차수로 모든 변수가 종속 변수부터 설명 변수까지 전부 다 불안정할 때는 일단 그대로 회기 분석을 OLS를 한번 돌려보고 그때 잔차항이 안정적이라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 원래의 회기 모형을 우리가 공적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x와 y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냥 그 이름만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공적분 방정식 자체가 의미 있다. 이 y와 x들의 관계 중에서도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으로서 의미가 있고 1번 동시에 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잔차가 발생한 거죠.
벗어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저 그 공적분 방정식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그 속도를 볼 수 있는 오차 수정 모형도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모형에서 간단하고 편하기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그 시계열들 가지고 회귀 분석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안정한 시계열들이 만약에 공적분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찾는다면 사실 더 많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얼마나 빨리 그 오차가 해소되는지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유로스탁 마켓이라는 것도 원래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데,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그걸 이제 스탁이라는 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계열 플러스를 그려줬네요. 그러니까 이 유로 스탁 마켓이라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미 타임 시리즈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장에다 다 그리려면 싱글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 변수들이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 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로존 안에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위근 검정을 그냥 ADF 가지고 쭉 다 해보면, DAX는 이제 독일 지수죠. 해보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시계열이고요. 저거를 한번 이제 디퍼런스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 되죠. 뭐 딴 거는 사실 해보나 마나입니다. 지수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불안정한데 차분하면 안정화되고, 불안정한데 차분하면 안정화되고, 지금 계속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FTSE도 불안정한데 차분하면 안정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 차분했을 때 안정화되는 저 4개의 시계열 변수, 그러니까 지금 I1으로 계열의 차수가 다 똑같은 거죠. 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저걸 전부 다 각각 다 차분해서 회귀 분석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일단 저 원 그 레벨 값들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구했더니, 지금은 이제 큰 순서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독일의 지수가 나머지들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나 하는 식으로, 사실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뭐 어느 나라 지수가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일단 우리 잊어버리고 모습만 보기로 하죠. 보니까 지금 반응 변수를 이 설명 변수들 중에서 이제 2개가 유의하게 이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계를 찾았는데, 저 상태로는 우리가 그냥 그 방정식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불안정한 시계열이니까. 그래서 저 fit 1 한 거에 이제 residual 잔차만 가지고 그것을 갖고 ADF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01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각시키고, 이게 안정적, 그러니까 잔차가 안정적이다 하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4개의 지수가, 주가 지수가 서로 공적분 관계에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적분 테스트 하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저 회계식의 잔참 가지고 단위근 검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ATSA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저기 Alternative Time Series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저기도 보면은 이제 코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이라는 데이터 안에 첫 번째 거 이제 DAC, 그리고 나머지 2, 3, 4 나머지 3개 가지고 이제 코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response variable 반응 변수가 첫 번째 거고, 이제 input variable이 설명 변수가 뒤에 3개다. 그리고 이제 input된 게 이제 3개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no trend, 트렌드 없는 모형으로 했을 때는 이제 0.01로 이제 p-value가 나왔고, 여기 보면 alternative co-integrated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코인티그레이티드 된 걸로 나오고, 그 리니어한 트렌드가 존재하는 걸 모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회귀 분석하는 모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그랬을 때는 p-value 0.1이고 2차로 이제 집어넣으면 뭐 또 0.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트렌드를 집어넣지 않은
그 모형에서 이제 공적분 관계가 이제 보이는 거죠. 뭐 그렇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커렉션 모델을 시행하는 이제 또 다른 함수로서 ECM이라는 함수 갖고 이제 에러 커렉션 모델을 바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V2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이제 포뮬러는 이제 dy가 그 y를 차분한 값입니다. dx는 x를 차분한 값이고 이제 ECM은 이제 그 에러 커렉션 모델의 이제 오차 수정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이제 잔차의 모습을 보면은 전기분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x 중에서 차분된 x 값 SMI도 유의하고 뭐 요것도 유의하고 요것도 유의한 걸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오차 수정항이 제일 중요하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0.01로 유의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차가 플러스로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한 1% 정도씩 한기에 조정이 되는 이제 그런 단기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거하고 똑같은 게 그냥 수식으로 하면 이제 그 P3는 이제 그 OLS를 하는데 그때 차분 값으로 다 넣는다고 그랬죠. 앞에 식에서 오차 수정항에서 이 차분 값들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차분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잔차 레지드가 뭐냐면 요게 잔차죠. 근데 전기 잔차이기 때문에 식을 보면은 이제 레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제 하나는 빼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OLS를 해서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저 위에 거랑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개수값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ECM을 하는 또 다른 이제 함수로 아까 위에서도 이제 ECM 모델을 보여드렸지만 그걸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설명 변수들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XEQ 그걸 가지고 XTR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고 동시에 XEQ도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2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XEQ와 XTR이라는 변수가 2개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ECM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종속 변수 적어주고 위에서도 이제 그랬잖아요. 설명 변수 적어주고 이퀘이션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이제 에러 커렉션 항 쪽에 이제 들어갈 변수들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달리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2개를 같은 값으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아까는 D라고 표시된 게 지금은 이제 델타라고 표시되는 표시법만 달라질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그된 값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 레그된 값도 보여주고 하면서 에러 커렉션 모델을 보여줍니다. 뭐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에러 커렉션 모델을 돌리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요. 컨셉 자체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열과 관련된 멀티베리탄 리그레션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멀티베리탄 변수들이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정화시키면 되고, 근데 전부 다 같은 차수로 불안정한 시계일 때는 공적분 관계가 혹시 존재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공적분 방정식 뿐만 아니라 오차 수정 모형까지도 돌려서 장기적인 안정성과 단기적인 어떤 조정성 이 2가지를 다 관찰할 수 있다. 그게 에러 커렉션 모델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는 사후 검증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다 하는 거는 이제 역시 꼭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GLS의 이제 기법이 그 프레이즈 윈스턴이랑 코크린 올컷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계열 회귀 분석은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가서 이제 벡터 형태의 타 자기 회귀 모형, 뭐 벡터 오차 수정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VAR 또는 VCM이라고 부르는 모형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과정에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시계열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